아이들을 키우는 영역을 마치 직업적인 일을 하듯 정말 치열하게 애써서 혹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자 어때? 하고 한 번에 딱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애가 일단 지루해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지나치는 아내의 그 한마디와 눈빛에 이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 예민하구나. 그런 나름의 약간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내가 안고 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카페 분위기도 약간 뭐 서재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렇지. 의식을 하셨나 봐. 안녕하세요. 9시.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자리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앉아주시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서 계셨네요.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예. 네. 앉으시면 예. 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라고 하고요. 네. 먼저 커피 드시나요? 아침에? 네. 커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형님 표정이 너무 비장해서. 처음 해봐. 그쵸. 예. 네. 처음이니까 나도 몰랐던 뭐 내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오시면서 좀 그래도 힘들진 않으셨어요? 오시는데? 아니 뭐 이번 경우는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제가 받았지만 네. 사실은 흔히 그 우리 왜 미국 영화 보면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도 동네 의사 잠깐 만나서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네. 앉아서 그런 장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쉽게 속 이야기를 저렇게 터놓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구나 부럽기도 하고 맞아. 이렇게 내 얘기를 가서 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데 이제 관심 갖는 거 좋아요. 저도 관심 많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저희도 특히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고민했던 것들이 좀 있으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그때는 좀 심하게 제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 갖고 그런 적도 있었고 차태현 씨하고 라디오 DJ라고 있었을 텐데 하루에 그 2시간을 맞는 프로그램 내에서 밝게 진행을 해야 되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하고 딱 불이 꺼지는 순간 금세라도 눈물이 막 쏟아질 것처럼 그때 태연이랑 우리 라디오 팀이 저 위로 많이 해줬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팍 쏟아지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아요. 눈물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유럽으로 떠나서 혼자 정처 없이 돌아다녔죠. 본인이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구나. 저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다가 내 얘기가 밖으로 혹시 한마디라도 새어나가자 이 의심이 제일 컸어요. 사실. 누구든 그런 생각이 있지.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고 또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고 네, 저는 맞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집에 이제 그때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저기 일 터지자마자 이렇게 오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초기 우울인데 제가 빨리 가서 약을 먹고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지.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방치를 했으면 공황장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또 완전 저랑 이제 대하는 게 반대되는 성향. 나는 내가 우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누가 눈치채기 전에 이렇게 탁 그냥 멀쩡한 나로 그냥 내가 탁 바뀌기를 원했지. 근데 이제 사실 그게 혼자 힘으로는 맞아, 많이 쉽지 않아요. 힘들었었어.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은 계속했지만 이렇게 뭐 좋은 뭐 자리를 갖고 그런 적은 없었죠. 이제 처음이죠. 저도 이제 방송을 보니까요. 방송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5학년 게임 네네.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시면서 네. 아이들의 마음적인 부분의 건강 확인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나나 우리 가족의 어떤 마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내가 자라온 어떤 나의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과거들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제 우리 가정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좀 즐겁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가족과의 관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가정이 또 이제 새로 형성이 된 거니까. 네. 엄청 애쓰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심각할 정도로 우리 애들만큼은 좀 이렇게 막 아무 문제 없이 좀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이 가정은 또 이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으니까. 시원해. 정말 밝게 이렇게 늘 웃고 즐겁게 깔깔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강박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그 생각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몇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쪽에 대한 거가 아니라 정말 웃으면서 환경을 좋은 환경을 네. 아빠가 만들어주고 싶다 같은. 그거가 제일 강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느꼈던 건 이거 정말 애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강박을 표현하셨지만 그 이상이니까.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 일인데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런 또 강박이 있으면 더 힘들 수 있지. 그냥 좀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키우는 영역을 마치 직업적인 일을 하듯 정말 치열하게 애써서 혹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이게 왜 점점 그 나를 위축하게 만드냐면 자 어때 하고 한 번에 딱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애가 일단 지루해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지나치는 아내의 그 한마디와 눈빛에 이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 예민하구나. 그런 나름의 약간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내가 안고 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의 아이들은 내가 투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뭔가 되게 힘들었던 경험은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네요. 늘 저는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늘. 엄청난 짐을 이렇게 계속 안고 사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처음 하니까 막 땀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다 해도 되나 막.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서 너무 개인적인 것까지는 안 넘어가려고 지금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딱 말씀하실 때도 가족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조금 불편하실 수밖에 없으시겠다는 게 있어서요. 다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쉽지 않은 용기지 저거. 저기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죠. 난 내 얘기 엄청 하거든. 나는 옛날에 있잖아 내가 약간 그 갱년기 비슷하게 번아웃이 왔죠. 번아웃. 그 당시 막 해외 가서 막 프로그램도 하고 막 계속 힘드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훅 쳐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방법이 다 전화하는 거야. 내 또래한테.
형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 그럼 나도 있었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안 삼는. 그러면 약간 좀 위안이 맞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뭐 이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털어놓으면 좀 낫더라고요. 사실은 어리실 때부터 그 어떤 짐을 등에 지고 그런 게좀 살아오신 있었죠.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보면 이제 엄마 같은 경우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약간 형성되어질 때 저를 보면 어떤 뭐 그 부모님과 관련된 어떤 생활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집처럼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왜 그 어릴 때부터 끙끙끙끙끙끙 앓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이 집에 내가 자식으로 태어난 이상은 뭐 그쵸 좋든 안 좋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생존이죠. 서바이벌이죠. 어쩔 수 없는 서바이벌이죠. 당연한 거니까. 뭔가 형님이 삶이 좀 고달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등에 짊어지고 엄청 치열하게 사셨던 거죠. 젊은 시절을. 그래서 이게 자꾸 저는 자존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다중이 같아. 다중이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어두운 면이나 혹시 어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존심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래도 좀 내가 아직까지는 멀쩡한 바라보기 힘든 것처럼. 내용들이 있으신 거죠. 네, 멀쩡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나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 전혀 눈치를 못 챌 거예요. 아마. 기억 속에 재욱이는 늘 밝고 늘 잘 어울리고 그 순간은 강하게 대처하고 자존심이 세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섰을 때에 나는 사실 더 외로워지거든요. 차라리 힘들 때 그냥 힘든 내색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빠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안 좋았던 거 그런 거를 적어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치? 완전 다른 그런 걸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우리랑 있을 때 볼 수 없는 그 다정함이 있어, 그렇지?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저런 웃음, 행복감. 그런 걸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해 보이시기는 해서요. 무조건이죠. 제 몸에 있는 그 타투 중에 하나가 그 죽음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들이라는 걸 제가 이제 했는데 뭐 같은 말이잖아요. 뭐 예전부터 이 한 몸 다 바쳐 뭐 널 사랑할게 뭐 같은 뜻인데 그래서 저는 감히 그냥 내 스스로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는 그걸 초월한 사랑을 할 거다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막상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쉽지 않아서요.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주변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좀 즐겁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여곡절이 좀 많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조금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조금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책임감으로 생존해내신 거예요. 그 책임감으로 서바이벌 하신 거예요. 젊은 시절에도 아마 그 책임감으로 내 삶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어떤 대중적인 탑스타로 만들어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그게 너무 그 책임감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싶으니까 지치셨거든요. 방전되지. 맞아. 사실은 아까 전에 검사를 했었잖아요. 네. 작성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문항이 있으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한다. 내가 맞는 쪽에다 체크를 이제 하는.
저는 옛날에 그 두꺼운 것도 해봤는데 그건 뭐 반복적인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 그 성장 과정서부터 알아야 이제 그 선생님이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 결과에서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엄격한 기준이에요. 완벽주의. 나는 이걸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잘해야 돼. 재욱이 성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기 라인이나 이 표현이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라인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루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같고 실수를 한 것 같으면 그거를 못 견뎌요. 많이 하는구나. 네. 진짜로. 나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딱 잡아놓고 이거를 나의 루틴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내려고 나를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고도 스스로는 이제 계속 채찍질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시지. 나 스스로에게 되게 가혹하세요. 가혹한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세요. 근데 반면에 검사에서 내가 절대로 붙잡혀서는 안 되는 감정들이 어떤 거냐면요. 실패, 무능력. 나는 실패하거나 무능력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의존하면 안 돼. 나는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삶을 버텨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가혹한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키는 사건이 하나 생기신 것 같아요. 뭐가 뜨냐 하면 질병이나 위험에 대한 불안이 뜨세요. 에이? 혹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어떤 정말 터닝 포인트 같은 순간이 있으세요, 혹시요? 뭐 이게 신체적인 거든 또 아까 전에 잠깐 뭐 정말 우울감을 느끼셨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트라우마. 제 인생의 트라우마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사에 났지만 제가 한번 이제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그때 쓰러져 갖고 뇌 수술을 받았을 때 예전에 저기 다쳤던 거 사고 나서. 사고 났어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신체의 어떤 장애를 갖지 않고 정상적인 언어를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한 7% 이내 확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상황이. 혹시 저 진단명이 뇌출혈, 그냥 뇌출혈. 지주막과 출혈로 여기 저 이만큼 다 절개해갖고 수술했죠.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혈관이 터진 거죠.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네. 그러신 거죠. 터졌는데 저거는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그럼 강한 사람도 저거는 지울 저런 일 수가 겪으면 없지. 아유, 그건 예전에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마침 그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고를 모르시더라고. 그래요? 그걸 몰라. 그 조사로 그게 나오는구나. 저는 다 내려놓은 거죠. 이제 그때 이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쩌면 배우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생각도 이게 하셨던 거죠. 저는 너무 놀랬죠. 머리를 여기를 이만큼 반 이상을 이걸 열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 이미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형수한테 좀 물어보라고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수술이 좀 잘못되면 기억 상실증 같이 뭐 그런 거가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냐 네.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야 내가 좀 잊고 싶은 과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좀 이번 기회에 싹 지워달라고. 그 와중에 또 유머를. 그 와중에 잊고 싶은 과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좀 이번 기회에 싹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웃었어요. 웃고 마스크를 딱 끼면서 저 사람은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딱 그 얘기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복이 되고 깨어났을 때 병원에 한 달을 그 미국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조그만 창문 틈으로 밖의 세상을 보면서 그냥 나는 이런 것도 갈 수 있을 때 떠나갈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런 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편하게 떠나지도 못하나 라는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건 이거는
준 자살 사고와도 유사한 거죠. 내가 삶을 내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떠난다면 나는 그거를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거든요. 운 좋게 살아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나의 감정 상태가 진짜 무너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에 있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제 버텨내셨던 거겠죠. 그런 상황들을 어떤 그 책임감으로. 한국을 와서 회복하고 재활 과정을 겪고 이제 치료를 하고 나는 이렇게 뭔가 정신적인 그런 거에서 신체적인 또 핸디캡까지 나는 갖는다고 생각을 하니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 속에 없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엄두를 못 냈죠. 근데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아내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일을 복귀해서 할 때. 천만다행이지. 안정님한테는 나를 살린 황태자 루돌프를 하고 서울 공연 끝내고 지방 공연을 가야 되는 그 2주의 텀 동안 미국에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공연을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알리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그냥 작품 끝나고 간 여행이었으면 절대 언론이 거기다 알릴 일이 없었을 거야. 막. 굳이 제가 먼저. 근데 피해가 가니까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돼야 되니까 지방은 이미 계약이 다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너무 많이 진짜 너무 마음의 빚을 많이 졌죠. 그리고 이제 회복하고 또 다른 공연을 하고 이제 앵콜 공연을 그 공연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 되는 친구가 이제 그 앵콜 공연에 이제 새 캐스트 이제 합류를 하게 운명의 됐는데 작품이네.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공연하면서 그때 둘이 몰래 사귀어서 이제 끝나고 오픈해서 저희는 연애 시작하고 한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6개월. 그 문신 내용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죽음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리. 그거는 언제 그러면 하신 거예요? 그거 이제 연애할 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와이프 처음. 결혼하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쵸. 아 그래요? 그 문신의 문구가 안정님한테는 진짜 나를 죽음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끔 만든 나를 살린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정말 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아내를 만나는 순간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나야 될 이제 운명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크죠. 와이프 또 집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남편을 원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의 어떤 그 상황들을 다 아실 텐데도 네. 허락을 해주시고 또 와이프도 사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랑을 넘어선 좀 감사한 마음도 되게 크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아이 잘 낳고. 맞아. 야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얻은 삶이 그 순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혹시라도 생이 마감될지도 모르는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나의 힘든 기억을 지워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들이죠. 근데 그 감정을 수술 이후에도 한동안은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나를 구원해준 손길은 아내이셨던 거죠. 그렇겠죠. 또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 전환점이 진짜 된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마음 다져먹고 다시 잘 살아야겠구나. 은인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를 천생연분. 은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저렇게 애들 이뻐 둘 잘 낳아서 어. 잘 키우고 있고. 안재홍님한테는 가족이라는 게 없는 나라는 거는 상상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 그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더 일찍 만나서 연애할 때 내가 쓰러졌었으면 어땠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생각하면 더 헉 내려앉고 막 겁나요.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또 생길까 봐에 대한 염려를 하세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이야 뭐 그걸 뭐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에 필요한 운동과 그런 건 이제 해야죠. 그건 의무적으로 그것도 해야죠. 그쵸. 아 겁나.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하시기 전에 있었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경험이 알게 모르게 내 삶에 큰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와. 근데 트라우마의 반응은 두 가지로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식으로 그 트라우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면요, 우리 삶은 더 무너져요. 그걸 우리가 PTSD라고 하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난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거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만 높아지면서 나의 삶을 펼쳐나가지 못해요. 난 그럼 도망가야 돼요. 항상 나는 성을 쌓아놓고 회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삶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트라우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반대를 선택했을 때, 내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낼 거야가 되면은 우리가 외상 후 성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나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계기점이 가족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내분, 그리고 아내와 함께 태어나게 된 나의 아들과 딸. 네. 그게 나를 이 트라우마 상황에서 건강한 삶으로 끌어나가게 되는, 외상후 성장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그 어떤 계기, 모멘텀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게 뭐랑 또 연결되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엄격한 나의 기준이랑 또 연결되세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는 인정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나 내가 가족에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한테 또 가혹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나한테는 부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대나무처럼 대쪽같이만 살겠냐고요. 맞아. 근데 지금까지의 가정은 너무 좋으세요. 오히려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 트라우마 상황을 그래도 내가 극복해서 나한테는 삶의 희망과 기대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언가를 찾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가혹한 나를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또 지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안을 하나 해본다면, 제가 캠핑 가시는 거 봤거든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완벽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스케줄들을 다 짜놓으신 거잖아요. 어딜 가나. 네. 슈퍼맨이지. 근데 그럼. 그 반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방 같은 거네요. 이번에는 아내분과 딸과 아들이 온전히 아빠만을 위해서 해주는 여행? 거기서 안재홍님의 역할은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지 않는 게 안재홍님의 역할이에요. 사진 찍지 마셔야 되고요. 요리하지 마셔야 되고요. 네. 아이들에게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만지고 싶은 동물 만져봐봐. 도현아, 새우 먹어봐, 새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를 온전히 그냥 즐기시는 거.
아마 결혼하기 전에도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모든 걸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로 그 엄격한 기준을 내가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한번 내가 내려놔 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받기만 하는. 단 1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얘기. 진짜. 오, 새롭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가서 또 뭐 재욱 씨가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 않아.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 태어나고 지금까지 하다못해 식당 하나 어디 가는 것도 다 제가 다 예약을 해야 되고 그걸 뭘 맡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내가 조금 손을 내어놔도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삶으로, 아들과 딸은 자식 나름대로의 삶으로 그 온전한 휴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질 때와 내가 살짝 손을 놓을 때를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쉽지 않다. 해보는 걸로. 그러면 좀 더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게 은근히 괜찮아요. 그리고 별일 안 생겨요. 얼굴이 밝아지셨네 그래도. 음. 다는 뭐 못 털어놓지만 그래도.